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가장 핫하고 최신의 건강정보, 의료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에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특히나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에 따라서 치아 건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치아가 상실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아마 임플란트일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임플란트의 부담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치주과 전문의 임세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임플란트 부담 요소의 최소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임플란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와는 달리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치과 치료 중에 아마 임플란트가 제일 아프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임플란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원장님 그동안 실제 많은 치료 사례가 있으실 텐데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치료를 망설이게 되나요? 네, 임플란트를 요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치주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스스로 나는 잇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을 때 뼈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비용적인 부담으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주위에서 지인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임플란트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환자분들께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부담 요소의 최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기 환자분은 뼈가 2mm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임플란트가 뼈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 얇거나 아니면 길이가 너무 짧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상기 환자는 전자에 해당하는 너무 뼈가 얇아서 임플란트 식립이 바로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뼈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뼈를 만들어서 추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 2단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스테이지 GBR, 그래서 2단계 GBR이라는 것은 뼈 이식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없으면 뼈를 이식을 해서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생소하시죠? 저도 사실 오늘 좀 생소합니다.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인지 알아볼게요. 극히 뼈가 흡수가 심한 분들은 동시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먼저 뼈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뼈를 먼저 만들고 인공뼈를 이용해서 뼈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고 나서 그 인공뼈가 자기 뼈로 치환되는 데 있어서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서 6개월 정도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향후에 부처를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아무리 뼈가 흡수가 심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궁금해요. 계속해서 자료 보시면서 실제 한번 사례 살펴볼까요? 네. 사진상에서 보면 초기에 빨간색 라인이 원래 환자분의 뼈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뼈가 너무나 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이 좀 힘들고요. 이 노란색 라인을 보시면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인공뼈기 때문에 이 이식한 인공뼈가 자기 뼈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6개월이 되면 이 인공뼈가 자기 뼈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충분한 뼈의 두께가 확보가 되면 그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사진상에서 보면 임플란트 주위로 이렇게 노란색 라인으로 새로 재생된 뼈가 잘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임플란트가 되고 장기적으로 환자분이 잘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치료 후의 예후는 개인의 증상이나 또 치료 시기, 치료 후의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부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통증에 관한 부담도 분명히 있고요. 또 부기에 관한 부담도 임플란트 시술 시에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들 또 이러한 어려움, 두려움들을 줄이기 위해서 또 꾸준히 연구하고 이를 치료법에 또 적용도 하셨다고요? 네, 그 어떤 시술 후에 통증과 붓기는 대부분 어떤 잇몸의 절개와 많이 영향이 줍니다. 그래서 잇몸의 절개를 좀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술 시간이 길어지고 또한 이러면서 어떤 붓기와 통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개를 최소화하고
또한 조건이 허락한다면 최근에는 아예 절개조차 없이 무절개로 식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일단은 먼저 이 무절개 임플란트 시술은 모든 환자분한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로 잇몸뼈가 충분하고 또 그 안에 주위에 잇몸이 충분할 때 이런 시술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시술 시간이 대부분 5분 이내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술 도중에 어떤 출혈, 붓기, 통증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의 과정은 먼저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조금 더 키워준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시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잇몸을 절개하지 않는 상악동 이식 기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대부분 이제 발치하고 나면 뼈의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10m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는데 뼈가 4mm, 5mm 이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4mm 이상의 뼈를 들어 올려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상악동에 막이 있는데요. 이것을 손상을 가하지 않고 일단은 홀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막을 들어 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막을 찢어지지 않게 어떤 특수한 주사기 요법으로 막을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막을 들어 올리고 안에다가 인공뼈를 식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임플란트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랑 그 이식된 뼈가 고라가 되고 그러고 나서 보통 4개월 정도 뒤에 본을 떠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술식의 장점은 시술이 역시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기로 뼈를 들어올리기 때문에 시술의 통증과 붓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부담 요인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는 비용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실 비용에 대한 부담 어떻게 줄일까 굉장히 궁금한데 특히나 뭐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무치학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틀니랑 병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면서 그 불편한 틀니의 유지력이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임플란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어르신들께는 2개 정도의 임플란트만 심어드려도 그 어르신의 삶의 질은 상당히 바뀝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이 치아를 잃은 경우는 어떤 임플란트 틀니라는 거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좀 개수를 줄여서 전체 고정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틀니의 단점과 또 임플란트 치료 시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환자 맞춤 치료법. 자,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래턱과 위턱은 조금 다릅니다. 위턱은 일반적으로 뼈가 좀 약하고 뼈가 좀 큽니다. 아래턱에 비해서. 그래서 아래턱에 비해서 보통 2개를 항상 더 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를 예를 들면 아래턱 같은 경우 2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경우에 따라 4개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턱에서는 보통 4개에서 6개를 저희가 권하게 됩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지 장치를 쓰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턱 같은 경우는 보통 2개를 하면 로케이터라는 유지 장치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하면 똑딱이 단추 같은 겁니다. 이 똑딱이 단추의 로케이터의 장점은 뭐냐면 틀니가 안정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임플란트 바 틀니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아래턱 기준으로 4개 정도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로케이터랑의 차이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거의 고정이라고 느끼십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 주무실 때 탈착을 하라고 권해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까 로케이터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은 더 나갈 수는 있지만 상당히 틀니가 튼튼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좀 틀니가 많이 불편하셨던 치아가 많이 상실이 됐던 그런 어르신들의 치료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소개해드릴 어르신께서는 기존에 이제 위턱에 완전 틀니를 쓰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턱에 또 완전 틀니의 문제는 뭐냐면 틀니가 일단 입천장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거기서 이제 맛을 잘 못 느끼시고요. 약간 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구역질도 좀 하시게 되고 또한 말씀을 하시다가 유지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6개 임플란트를 이용한 바 타입의 특수 틀니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바 타입의 특수 틀니, 위턱의 특수 틀니는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완전 틀니는 입천장을 덮습니다. 근데 이것은 입천장이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환자분이 훨씬 더 맛을 잘 느끼십니다. 그리고 또한 구강 내에 이것을 꼈을 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하실 때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대부분의 모든 음식을 다 드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바 오버덴치와 고정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도 들어보실게요. 네, 이제 과거에 아래턱에 완전 틀니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기에는 항상 틀니가 움직였다. 그래서 거의 국에 밥 말아 드시는 수준 외에는 식사를 잘 못하셨는데요. 4개를 이용한 특수바 틀니를 껴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틀니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틀니는 잇몸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하게 설계된 바와 안에 내부 구조의 틀니가 적합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친한, 편한 치료법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예 이런 틀니를 사용 안 하고 고정성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치아는 위, 아래 모두 14개, 14개 총 28개의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을 기준으로 우리가 14개를 치아를 회복하는데 14개 임플란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 정도를 심어서 우리가 모든 치아를 거의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는 가공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네. 힘이 덜 받는 부위에 저희가 이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마치 14개를 다 심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브릿지로 신입 개수를 좀 줄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치아를 총 14개를 다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12개를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금니는 7번까지 있게 되는데 6번까지 제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치아가 안 좋으셨던 어르신들은 이렇게 6번까지 총 12개의 치아를 회복을 해도 너무나 만족하시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래턱에 6개, 위턱에 8개로 충분히 고정으로서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20대로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개수를 줄여도 전체적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 고정성 임플란트 그리고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개를 또 접목한 경제적인 치료법이 있다면서요? 네, 전체 고정성 임플란트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또 아까 소개드렸던 임플란트 틀니는 틀니를 뺐을 때 거의 구강 내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병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AFP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표현을 해서 앞니 쪽에는 고정성으로 가고 어금니 쪽에는 틀니를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상기 환자분은 치주염이 심해서 위턱에 있는 모든 치아를 안타깝게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8개에서 10개 정도를 신입을 해서 고정을 해드리는 게 좋겠지만 어떤 환자분의 희망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줄였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3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앞니를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장점은 만약에 이분에게 틀니를 했을 때는 안모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틀니의 두께로 인해서 입술이 튀어나오는 이런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니 쪽에를 임플란트를 심어서 앞니를 고정을 해드리게 되면 장점은 안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틀니를 뺐을 때도 치아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한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어떤 장점을 같이 도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도 충남 서산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내원을 하셨어요. 사실 내원하시기에 상당한 시간도 소요가 되고 횟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러 번
왕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좀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사실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료 기간도 굉장히 길고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었잖아요. 이 부담도 혹시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입을 하고 뼈 이식을 할 때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잇몸 속에 묻는 1차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추후에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잇몸을 노출시켜서 또 환자분이 내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을 어. TMG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발치를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입을 하고 묻고 2차 수술을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3번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TMG 기법이라는 것은 발치하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뼈 이식을 하고요. 묻질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잇몸 속에 묻질 않고 바로 뼈 이식과 동시에 2차 수술을 한꺼번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술 횟수를 줄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하고 나서 환자분의 붓기가 묻는 시술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술 횟수를 줄이고 또 시술 후에 어떤 붓기를 줄일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하니까 그런 기다림도 줄어들고 또 부기, 횟수 이런 부분들도 줄어든다라는 장점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기간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보통 3개월, 4개월을 기다리고요. 네. 1차 수술하고 3, 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발치를 하고 시점부터 임플란트가 완성될 때까지 보통 7, 8개월 이상을 예. 보통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치하는 날 임플란트를 심고 2차 수술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3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의 기간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횟수도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또 해외에서 내원한 환자도 이 기법이 적용됐다면서요.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해외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원 횟수가 중요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내원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분은 이제 발치를 하시는 날 바로 식입을 하고 뼈 이식을 하고 2차 수술까지 한꺼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뒤에 내원을 하셔서 본을 뜨고 일주일 정도 뒤에 보철을 끼면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의 내원으로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까지는 치아가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환자분이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임시차를 당일날 같이 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서 사례를 통해서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기 환자분은 이제 치아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치를 모든 치아를 안타깝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환자분께서 항상 고민하셨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를 뽑긴 뽑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를 뽑고 난 다음에 내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 치아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모든 장비나 이런 시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치아를 다 발치라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시 틀니, 넣었다 뺐다는 임시 틀니, 그것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환자분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치아가 없는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환자분한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큰 요소가 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장비의 발전으로 임플란트를 신입한 당일날 컴퓨터 등의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 장비로 바로 임시차를 바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당일날 바로 임시차까지 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바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경우에 부담감이 없이 환자분을 사회에 바로 적응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과 치료 시기 또 치료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요, 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뼈의 환자분의 양과 질이 중요하고요. 뼈의 질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임시차를 바로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최소한 3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같이 엮여서 제작이 돼야 된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고요. 하지만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도 최근에는 미리 임시 틀니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틀니를 미리 제작을 해서 사전에 제작을 해서 당일날 이렇게 임시 틀니를 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흔히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영구라는 거는 한 번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해서 이거를 평생 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그런 말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임플란트 좀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우리가 임플란트는 크게 두 부위로 나뉘게 되는데요. 뼈 속에 있는 뿌리, 인공 치근이 있고요. 그리고 뼈 위에 있는 어떤 인공 보철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잘 식립이 된 인공 뿌리는 그건 정말 오래 갑니다. 하지만 상부에 있는 머리, 즉 크라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크라운은 과거의 도자기는 사용하시다 보면 깨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질코니아 크라운은 거의 파절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자기에 비해서 어떤 수명이 더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의염 외에도 다양한 좀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또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가장 많은 것이 보철을 올리고 나서 환자분께서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식립한 인공 뿌리가 어떤 유착에 실패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시술 도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경에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잇몸이 붓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실패한 임플란트를 재식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과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셨다가 2년 정도 만에 임플란트가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좋지가 않으셨는데 용기를 내셔서 임플란트를 다시 하셨고 이번에는 좀 더 개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회복을 해서 지금 상당히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또 개인의 증상이나 치료 시기, 치료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또 다시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니까 한번 심은 걸로 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꾸준히 또 관리를 잘해야 오래 쓸 수 있다는 건데 혹시나 원장님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지 10년 이상 오래 쓰신 분들도 계신가요? 잘 관리를 하시는 경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상기 환자분 같으신 경우는 50대 남성이셨고 뼈 형태나 염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공뼈 재생과 이런 어려운 수술을 동반을 해서 임플란트가 10년 전에 완성이 됐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 환자분께서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셨고 양치질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뒤가 10년 전과의 비교를 했을 때 환자분의 잇몸 상태나 모든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시술도 중요하겠지만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시술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전문가에게 이제 전문의에게 받는 건데 관리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시술 이후에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시술 후에 관리는 임플란트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임플란트에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풍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환자분께서 관리 소홀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부적절한 양치질 이런 것들은 잇몸에 염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하루에 3번 이상의 양치질이 중요하고 또 병원에 적어도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를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 부담 요소의 최소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송을 쭉 보셨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임플란트를 망설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힘들지가 않습니다. 심한 치주염과 치아의 상실로 고생하고 있었던 환자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서 뜯고 씹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치조과 전문의 임세웅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 부담 요소의 최소화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원장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치아 관리 건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